예방중심 개인정보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 양육가구 또 노인 돌봄 가구의 위기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복지제도의 미비점을 현장과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 신청 주의에 대한 개선과 또 경제, 돌봄, 정서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등 복지 안전 매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과 과제입니다.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 과제입니다. 먼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조기에 발굴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체납 정보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사용량을 등의 생활위기 변수 정보를 활용하고 AI 발굴 모형의 정확도도 높이겠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반복 발굴된 가구 또 중첩돼서 발굴된 고위험 가구는 우선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개선하고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보편급여는 연령 등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동 지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신고만 해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급여의 경우에는 기존 수급자와 탈락자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급이 시급한 미성년자나 발달 장애인 등은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 신청 실효성 제고 방안을 4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기가구의 방문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방문했을 때 접근 자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최초 방문 시에 희망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아서 생활물품 세트를 지원하여 상담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기가구에 대한 소득, 돌봄, 심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작 발굴에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급여의 지원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긴급복지의 경우에는 위기 사유를 확대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할 때 적용되는 자동차의 재산 산정 기준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한부모나 조선 등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취약 아동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아동과 복지 관련 부서에서 함께 지원 계획을 세우고 공동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양육자에 대해서는 수사 재판 시에 양형을 고려하고 또 체포 구속 시에도 아동 보호 조치를 의뢰하는 등 형사 절차 전반의 아동 보호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가족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단기 보호시설과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돌봄 보호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 휴가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자살 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 예방센터가 개입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로는 현장 복지 공무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선제적 적극적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복지 담당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습니다. 또한 직권 신청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 공무원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하여 적극 행정 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업무 전반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성과 정확성,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아까 직권 신청 관련해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뭐 당연하게 맞는 일이긴 한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국가 법률 체계라고 하는 게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 뭐 조례 이렇게 돼 있지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임이 있어야 된다. 뭐 되겠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무슨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그 법률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국가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원래 헌법 체제에서 예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국회에 입법을 하는 입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국회에 그 법률 하나 통과하려고 그러면 무슨 별거 합의한 것까지 필리버스터링 한다 그러고 막 이러고 해가지고 일이 안 되는데 정말로 꼭 입법으로 해야 될 거는 입법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 그 별로 논쟁거리 없는 것들은 시행령으로 하십시오. 그 너무 다 입법으로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무슨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사를 하는데 이게 꼭 법률의 위임이 직접 위임이 필요하냐?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요. 조사해가지고 혜택 주겠다는데 그거를 꼭 법률에 물론 조사하면 내가 혹시 침해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 위임이라고 하는 게 아예 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아예 의미가 없어지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것까지 꼭 그 국회 입법을 해야 되냐 이거 좀 과한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요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과거에 전 정부들은 아니 법률에 반해가지고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한 것도 지금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조사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거. 지금 정비 중입니다. 네. 그것도 다 유효하다고 했지 그 무효라고 한 경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 하자는 건 아니고 법률에 반해서 정말로 무슨 뭐 이상한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는 웬만하면 시행령으로 하십시오. 법률 개정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국회도 너무 부담이 커요. 쓸데없이 정치적 쟁점화되고. 예, 네. 웬만한 거는 각 부처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법제처장입니다. 한 가지만 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부처에서는 조그만 변화가 주더라도 법률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 법제처에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시행령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일을 쉽고 일이 되게 하자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용적으로 목표에 맞게. 네. 나쁜 짓 안 하면 됩니다. 네, 다음. 네, 다음은